예, 매주 월요일 시장에 대한 중심적인 시각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오늘은 이제 지난 금요일의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맨날 그 전에 보면 뭐 올라도 2280, 떨어져도 2280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300 위로 훌쩍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 좀 숨고르기인데 한 단계 조금 이쪽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등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지난주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바닥을 재차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바닥권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가격이 급하게 변동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박스권 내에서의 이게 그 등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번에 아마 반등은 2,400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결국 네. 보게 되면 거기까지 진행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 2,350을 넘는 데도 실패라고 이제 다시 좀 내려가고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 숨을 계속해서 고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숨을 고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에너지는 그렇게 굉장히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형태의 시장이 최근에 나타나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매수의 에너지가 점점 더 이렇게 그 몰려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과 같은 모양으로서 일단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보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를 더 보강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일단 선진국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에너지로서는 지금의 박스권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400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내에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서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 정도로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점이라 여쭤봤는데 별점으로 표현하면 제가 느낀 감정은 별 5개 중에 3개 혹은 2개 반 이 정도 주신 것 딱 같은. 2개 반 정도. 네, 틀리면 정정해 주십시오. 예. 은행주 섹터 얘기 좀 하시면서 반도체는 어쨌든 좀 사이클상 부담스럽고 뭐 종목별 대응이고 은행주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 내놓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압박이랄까요? 뭐 하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금리 변화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원래 어느 나라든지 보게 되면 행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경기를 그 행정부는 살리려고. 경기가 좋은 거를 원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려고 그러고요. 대신에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죠. 그 중앙은행의 가장 최대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면 금리를 그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는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과연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공수가 교대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평범한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된다라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보게 되면요.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0.6%포인트니까 대략 보게 되면 60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그 초에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40bp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보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하고 두 번째는 보면 중앙은행이 특히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경기가 나빠지면 그 책임을 이 한국은행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총리가 얘기하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의 반은 행정부로 넘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부담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 그랬을 때 올해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2.9%에서부터 2.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가도 내려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보다도 경기가 지금 나빠서 생기는 압력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이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식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금리 압박은 좀 있네요. 국내에도 이제 금리 올해 올리기 어려운 것 아닌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올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되고 올리게 되면 부담된다. 미국도 10년물 국채가 다시 3% 넘어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여서 그 부동산 시장 얘기 나온 길에요. 지금 이제 정부가 뭐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부동산 시장 하면 뭐 이제 관련주들 건설주 어떻게 될 것이냐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잡으면 그 돈들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주식 시장으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주말에 한 칼럼 쓰신 거 보니까 뭐 주식과 부동산 또 같이 간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맡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돈이 등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둘이 다른 방향으로서 움직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그 같은 방향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둘을 움직이는 동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럴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주식도 소득이 그 경제가 좋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낮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둘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 선후 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부동산은 천천히 움직이는, 뒤에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연초에 정점을 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가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어내리고 이랬던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난주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으로서 자금이 돌아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그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내일부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에 관한 게 어쨌든 간에 관심사인데 오늘 이제 탄력이 약하고요.
우리 이종우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경협주 조그만 종목들 얘기만 해서 그냥 훌쩍 올라가고 빠지는 것들은 불안하고 근거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어쨌든 경협의 큰 그림으로 한반도 경협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소위 테마주 조그만 게 아니라면 경협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그다음에 뭐 내일 또 회담을 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경협주가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승했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네, 뉴스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네. 어느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재료의 위력이 보시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 2월 달이나 뭐 5, 6월 달 이때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료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뭔가가 발생하게 되면 의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게 한 3-4번 정도 이렇게 계속되면서 의외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버린 상태가 식상하죠.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외성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으로서 얘기하게 되면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뭔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경협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재료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크게 보면 이제 한반도의 구조 변화 잘 된다면 어떤 그런 소위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종목을 단기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업에 충실하게 좋은 기업들을 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라서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만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미국의 FOMC가 있고 이런 부담들을 좀 안고 있어서요. 이번 주도 사실 주중반 넘어가면 압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하고요. 또 공략한다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섹터 업종이 좋을까요? 네. 추석 연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의외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일으켰던 적이 꽤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1990년 10월 3일이 추석이었거든요. 그날이 뭐였냐 하면 독일이 통일됐던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8년도 추석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화가 136엔에서부터 105엔까지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외환위기가 지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다음에 주가가 3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벌벌 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추석 때 엔화가 그렇게 급락을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주가가 300에서부터 1,05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게 되면 설에 비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식시장의 의외성을 갖고 오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대외 변수의 변화들이 꽤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그럴 영향이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의외성에 있는 재료가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가 26일 날 열리니까 이제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일 큰 부분들은 선진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의외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보게 되면 이제 종목 면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조선주하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니까 이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주춤해진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계속 노리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조선주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종합주가지수가 2,330을 올라갔을 때보다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보다도 주가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주식들을 일단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오늘도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